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곤입니다. 정부가 균형 발전과 교육 개혁을 목표로 한 특구 도입 계획을 밝히면서 전국 지자체 간 특구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총 10개 시군이 특구 유치에 나섰는데요. 춘천, 원주, 강릉, 태백, 화천 등 5개 시군이 도심 융합특구 지정을 준비 중이며 속초와 고성이 문화특구 예비 지정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회 발전, 문화, 도심, 융합, 교육 발전 등 수도권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그 핵심인 정부의 4대 특구 사업. 균형 발전에 방점을 찍은 만큼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특구 지정 과정에서도 강원도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장식한 가장 핫했던 이슈부터 사건, 사고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강민주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대한 입법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과 13일에는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 설명회도 개최했는데요. 3차 개정안은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과 9년제 초중통합학교를 설립 등 지난 5월 2차 개정에서 빠진 교육 특례가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특히 국제학교를 설립해 9천 명의 재학생을 유치할 경우 연간 약 3,687억 원의 소득 창출 효과를 예상했는데요. 국제적인 외국계 법인이 큰 관심을 보이면서 특별법 반영 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총 70건을 입법과제로 선정한 강원자치도는 내년 초까지 3차 개정 법안을 확정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국제학교 유치 등 주민 생활에 변화를 일으킬 특례 법안인 만큼 반영 여부에 도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에 한파와 함께 폭우와 폭설이 내리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블랙아이스가 그 원인인데요. 블랙아이스는 도로에 쌓인 눈이 녹아 얇은 빙판으로 다시 얼어붙어 생기는 도로 결빙 현상입니다. 13일인 어제 강릉시 공항대교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승합차가 난간을 들이받고 남대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7일 홍천에서 4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도로 옆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경찰은 두 사고 모두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로 보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강원 지역에서 지난 5년간 블랙아이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22건으로 8명이 사망하고 398명이 다쳤다고 밝혔는데요. 소방당국과 교통안전공단은 겨울철 잇따른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 확보와 서행운전, 급가속, 급제동, 급회전은 삼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 눈에 잘 띄지 않는 만큼 겨울철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해야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업계가 크리스마스와 연말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내 관광업계는 관광객을 맞을 준비로 분주한데요. 강릉과 평창의 경우 숙박시설이 대부분 만실이고 홍천과 양양 등의 숙박시설도 90% 이상 예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성인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설문조사에서 내년 가장 여행하고 싶은 지역 1위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선정됐는데요. 연말부터 연초까지 이어지는 대관령 눈꽃축제와 화천 산천어축제 등 겨울축제들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경기 속 연말을 맞아 관광업계와 외식업계 모두 웃을 수 있는 연말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강민주였습니다.
네, 눈에 띄는 화제의 대상을 주민에서 들여다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입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1913년 일본에 밀반출된 지 11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06년 일본에서 반환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돼 있다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참으로 긴 여정이었는데요. 그 역사적인 첫걸음을 떼게 한 주인공이죠. 문화재 제자리 찾기 해문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왔는데요.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그 한 사람이 살면서 그 꿈을 이룬다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십수년 전에 일본의 강제로 빼앗긴 실록과 의궤라는 우리 민족의 문화재를 110년의 시간을 되돌이켜서 다시 되찾아오겠다는 한 거대한 꿈을 네. 같이 꾸었던 저와 함께 활동했던 많은 분들, 또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 그분의 성원으로 결국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꿈을 이루었던 지금의 현실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하면 생각 들면서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한 영상을 네. 찾았는데요. 거의 12년 전입니다. 2012년 1월에 방송한 특집 다큐 의궤에 대표님이 출연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잠깐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이곳은 일본 황실을 대변하는 국내청이다. 지난 5월 한 무리의 한국인들이 국내청 서릉부에 보관된 의궤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조선 왕실 의궤 환수위원회다. 촬영은 금지됐고 더 이상의 접근도 허락되지 않았다. 저희도 석 달 정도의 교섭 기간을 통해서 2006년도에 의궤를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던 아주 굉장히 까다로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난공불락의 애도성, 저렇게 높고 높은 해자를 건너서 과연 의궤가 고국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었는데 이제. 네, 대표님 출연 영상 보고 왔는데요. 보고 난 감회 어떠신지요? 확실히 십수년 전 영상이라 제가 너무 젊게 나와서 좀 낯설기도 하고 네네. 하는데요. 저 사실 그 의궤가 있었던 국내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뭐 국내청이라고 하니까 뭐 기상청 뭐 이런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일본 국왕이 살고 있는 또 곳이고요. 에도성이라고 불립니다. 그 일본의 16세기에 건설됐던 에도성이 지금까지 남아서 그 일본 국왕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경비가 삼엄하고 네. 일반인에게 아주 뭐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의궤가 있었는데 그때 저 영상은 그 의궤 반환이 결정되고 나서 그 의궤를 열람하고 그 에도성 주위를 둘러보는 영상인데 촬영이 아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나타나서 지금 찍지 말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문 대표님께서는 이 처음 문화재 환수운동을 펼치게 된 계기가 네. 2004년에 일본의 한 고서점에서 본 책을 네. 통해서라고 들었는데요. 네. 거기에 조선왕조실록이 도쿄대에 보관돼 있다. 이 이야기를 확인하면서부터라고 들었는데 네. 어떤 스토리인가요? 저 2004년도쯤에 2004년도에 일본 교토라는 곳에 제가 좀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갔던 어떤 고서점에서 책을 하나 빼들었는데 네. 청구사초라는 책이었습니다. 네. 그 책을 이렇게 딱 펼쳤는데 하필 제가 펼친 지점에 도쿄대 귀중소고의 조선왕조실록이 소장되어 있다는 규제를 읽었어요. 네. 저도 실제로 읽어보고 매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조선왕조실록 우리나라 국보이자 국가기록물인데 어떻게 이것이 일본의 일개 대학에 소장되었을 수 있는가? 일본이 해방된 지 70년이 다 되도록 이거 어떻게 안 돌려줄 수 있는가? 그런 아주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책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데 책 그 겉면에 저자인 세마스 교수가 저자 걸정, 우리말로 한다면 뭐 저자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쓴 규절을 봤는데 그게 저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네. 저자는 아마 그 오탈자를 바로 잡아 달라고 했을 텐데 저는 이제 그걸 딱 볼 때 남의 국보를 뺏어가서 해방된 지 60여 년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는 일본의 뻔뻔함. 네. 또 자기 국보를 빼앗기고도 일본 무서워서 돌려달라고 당당하게 요구 못하는 우리들의 나약함. 이런 잘못들을 바로잡아달라는 하나의 계시처럼 저에게 왔기 때문에 좋다.
이 실록 내가 찾아야겠다라는 것을 저에게 결심한 순간이었는데 그 저의 분연한 결심, 울분 같은 게 아마 조선왕조실록 운동에 나서게 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문화재환수는 외국에 불법 반출된 국보를 네.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시민운동을 통해 돌려받은 역사적인 사건이어서 그 네.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해분 대표께서도 환수위 관사로 활동하시면서 네. 70여 차례 일본을 네. 오가면서 환수에 앞장섰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제가 그 일본에서 울분에 차서 그 실록 내가 찾아야겠다라고 결심해서 돌아와서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네. 야, 일본 도쿄 대학이 우리 국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되찾으러 가자.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지 너 미쳤냐? 예? 도쿄 대학이 얼마나 센 데인데 네가 가서 달래면 주겠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는 네. 거예요. 저는 근데 생각에 진실이라는 것이 항상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얘기하지만 혼이 담긴 계란이 얼마든지 바위를 깰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네.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고 같이 이제 사람들 규합했는데 그때 그 오대산 월정사 재무국장으로 계신 그 법상 스님이란 분이 저의 이제 살고 있는 봉선사에 오셨는데 재무국장 스님 오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만나 뵙고 저간의 사정을 얘기했더니 네. 재무국장 스님이 그 오대산 사고에 그 관할 소임을 월정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오대산 사고를 관할하는 월정사가 같이 실록을 봉선사하고 힘을 합해서 찾으면 어떠냐라는 제재 흔쾌히 수락하시고 주지스님도 설득해 주시고 만남을 주선해 주시면서 이제 실록 반환 운동이 정상적인 궤도에 와서 그때부터 이제 월정 그 법상 스님이 아주 열심히 재정적으로도 후원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건 동지들을 규합해서 실록은 7번 만에 완성되었고 의궤는 좀 시간이 걸리고 5년 동안 약 70여 차례 일본 정부와 일본 국회의원들, 시민단체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안 될 거라고 했지만 네. 그 기적이라 그럴까요? 기도의 힘으로 꿈을 이뤘다고 할까요? 결국 실록과 의궤를 다 찾아오는 민족사적인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이루셨는데요. 이런 의미 있는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가 문화재 제자리 찾기인데 네. 해문 대표님께서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죠. 예. 자세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재 제자리 찾기라는 말에 저는 이제 방점을 문화재에 찍지 말고 제자리 찾기에 찍자라는 말을 자주 드리는데 제자리 네. 찾기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불경의 금강경이라는 책에 있는 환지 본처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을 제가 우리말로 바꿔서 제자리 찾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 제가 말하는 제자리는 뭐 공간적 제자리가 아니고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불교라는 것은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인데 그 잃어버린 것을 마땅히 되돌려야 할 자리, 그 끝에 양심, 뭐 진실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찾자라는 이제 다분히 불교 사상적인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제가 문화재에 주목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역사적인 시대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20세기 근현대사 속에서 많은 보물들을 빼앗겼는데 이걸 묵과할 것이 아니라 네. 이거를 되찾아오면서 이 운동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저희 그 머리를 깎아준 스님 은사 스님이라고 하는데 은사 스님 철한 스님이라는 분인데요. 철한 스님께서 이제 2004년도에 봉선사 주지로 부임하면서 이제 제가 그 스승이 봉선사 교구본사 장이 되니까 이제 그 저희 봉선사 밑에 있는 말사가 한 70개 됐는데 70개 사찰에 지난 100년간 문화재 변동을 조사하면서 불교 문화재가 일제 강점기 일본에서 엄청나게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제 그거를 찾는 과정에서 조선왕조실록의 그 도쿄대 유출 사실까지 알게 되어서 발전해서 이제 왔고요. 그런 이제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은 그러니까 꼭 문화재를 찾는다기보다도 불교 사상 운동으로 시작해가지고 결국 이제 실록의궤라는 민족의 문화재를 되찾는 그런 쾌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계속 지금도 또 다른 문화재를 찾는 것으로 발전해가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동안 문화재 제자리 찾기가 주축이 돼서 네.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등 해외로 반출되거나 이 빼앗긴 문화재 환수 운동을 펼치고 계신데요. 현재까지 되찾아온 문화재는 어느 정도이고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자랑 같아서 다 말씀드리면 사실 안 되는데 이제 대표적인 문화재 해외에 있는 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2006년도입니다. 도쿄 대학이 가지고 있었던 조선왕조실록 47책 성공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발굴해서 진행한 것만 한다면 2011년에
일본 국내청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 총독부가 불법 반출했던 조선 왕실 의궤를 비롯한 1,205점의 문화재.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LA 카운티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었던 조선의 왕비죠. 문정 왕후의 어보. 2014년도에는 그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들고 오셨는데요. 대한제국 국세를 비롯한 9점에서 총 4건 1262전의 해외 문화재 반환에 성공하고 있고요. 국내 문화재는 이제 반환이라기보다도 오류를 되찾는 운동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에 교체됐던 광화문 현판의 고증 오류를 저희가 입증해가지고 뗐고요. 네. 국립대전현충원의 전두환 현판이 전두환 전직 대통령이 전두환이 썼다는 것을 저희가 밝혀서 그 현판 교체했고요. 또 삼성 리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었던 현등사 사리의 반환 등등 한 80건 정도의 성공을 이루고 네네.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되찾아온 문화재뿐만이 아니라 해외를 오가면서 또 환수 운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럼 현재는 어떤 문화재를 중심으로 환수 노력을 펼치고 계신가요? 지금 가장 현안, 저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미국 보스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라마타평 사리구라는 건데요. 거기에는 이제 고려시대 때 제작된 부처님과 고승들의 유해, 사리라고 불리우는 것을 담고 있는 문화재인데요. 1939년도에 일본인에 의해서 도굴되어서 그 미국 보스턴 미술관까지 흘러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첫 번째 반환 협상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 보스턴 미술관과 이제 처음에 만나러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원나라 국사이자 부처님의 108대 수제자였던 지공 스님, 그다음에 나홍 스님, 무학대사의 스승이십니다. 이 세 분의 사리 총 4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교섭 끝에 2009년도에 사리구는 자신들이 매입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지만 사리는 종교적 신성물이기 때문에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문화재청이 사리만 돌려받으면 사리구 반환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들은 사리만의 반환은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반대하는 바람에 2013년도에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돼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제 지리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지난 2023년 4월에 그 영부인 김건희 여사께서 그 미국 보스턴 미술관을 방문해서 그 라마타평 사리구를 직접 보고 2013년도에 중단된 사리구 반환 협상이 좀 재개되고 이 사리구와 사리를 한국에 반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안해 주셔가지고 이 사건에 경직된 물꼬가 트였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날 제가 직접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찾아가서 관장과 동양미술부장을 비롯한 이제 집행부 인사들을 좀 만나서 2009년도의 합의로 원칙적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보스턴 미술관도 좋다. 그래서 사리구는 존치하고 사리구는 지금도 여전히 돌려줄 용의가 있다. 단 문화재청의 반대가 없다면 진행하자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돌아와서 이제 관련 사찰들인 봉선사나 회암사에 그런 얘기를 통보해서 뭐 사리만의 반환이라도 동의한다라는 답변을 얻었고요. 문화재청도 그 양측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약간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해서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또 보스턴 미술관도 역시 지난 11월 29일 날 보스턴 주재 한국 영사관에 사리 반환 용의가 있다. 문화재청이 반대하지 않으면 돌려주겠다는 문서를 공식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봄에 급진전되어서 아마 반환이 성사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1일 월정사 입구에 네. 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네. 2027년도에는 평창 대관령면에 네. 국가문헌 보조관이 완공 예정인데요. 네. 그에 따라 문체부가 강원도를 기록문화 분야 특화지구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해문 대표님의 용기 있는 이 첫 도전에서 시작을 해서 나비효과처럼 정말 커졌습니다. 네. 이 문화재 보존, 공간과 관심 등 저변 확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지니고 계신지요? 예, 일단 그 실록과 의궤가 원래 오대산 사고로 돌아가서 또 강원도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 문화재가 되어서 그것에 보관되고 그것이 이제 문화공간으로 확대된다는 건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깝다,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 실록과 의궤는요, 그 협상을 통해서 왔다기보다도 각성한 사람들이 일본 정부와 싸워서 얻은 승리의 결과물입니다. 이 승리의 영광을 기록하고 그 승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저는 이 실록
박물관의 진정한 존재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강원도만의 문화재로 국한해서 바라본다면 그 싸워서 얻은 승리의 결과물이 좀 가려지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실제로 실록 박물관 개관 당시에 그 실록과 의계 문제로 같이 싸웠던 사람들, 또 일본에서 도와주셨던 일본 국회의원들, 일본 시민단체들 다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한일 간의 양심 세력이 연대해서 이런 승리의 결과물을 얻었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앞으로도 더 문화재 반환을 촉진하는 것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면 더욱 좋았을 텐데 강원도의 문화재로 이렇게 너무 주목하다 보니까 실록과 의계 반환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심지어 저도 초청받지 못했으니까 일본과 거기서 싸웠던 사람들을 초청하지 못하고 강원도의 문화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에 국한되었다는 것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이 점은 앞으로 실록 의계 박물관이 운영되면서 문화재 반환의 가장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금자탑으로서의 실록 박물관으로 다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저도 조언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재 반환 운동은 단지 한 점의 문화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에 도전하고 그 불가능을 실현시켜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승리의 역사를 써가는 과정입니다. 그 승리의 역사에 주목하면서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는 것은 주인의식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주인의식을 되찾는 것은 곧 우리 스스로를 우뚝 세우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주목하면서 문화재 반환 운동,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은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꿈과 열정과 용기를 주는 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주민사이드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 해문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지난 11월 조선왕조실록과 의계가 110년 만에 본래의 고향인 평창 오대산자락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번 환수를 계기로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 지지와 응원이 더 커지길 기대하면서 모쪼록 빼앗기고 밀반출된 소중한 우리의 보물과 문화재가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해문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빅그림 회원들의 이 몽환적이고 신비한 이 사진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다채로운 빛을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겨울과 참 잘 어울리는 전시회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7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기은이라는 이름으로 글 쓰고 영화 작업 이제 막 시작한 유수동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잃어버렸어. 어쩌다? 누가 가져간 거야? 그런 거 같아. 내 자전거! 안 줘! 나 같이 가! 내 자전거가 처음 작업한 거라서 저한테 의미가 크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의미가 있을까 고민할 때가 있었는데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 규모 안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내실 있게 잘 담은 걸로 봐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우수상에 선정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작품을 만들면서는 뭐 상을 받을 거라 생각은 뭐 전혀 하지는 못했고요. 당연히 제 작품 만드는 데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상하면서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마 응원차에 썼다 뭐 그런 의미로 주신 상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찾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엔 찾지는 못했고 이 경험을 영화로라도 만들면은
그 잃어버린 자전거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처음 소재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자전거 잃어버린 게 많이 억울하고 그래서 찾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덕에 영화도 찍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인터뷰도 하게 된 거 생각하면은 결과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영화에서? 시간의 흐름 하루 동안의 그 경과를 보는 게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잃어버린 아이가 자기 자전거를 찾으러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찾지를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 자전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자전거를 다시 집으로 끌고 오다가 그러다가 또 의외의 결말을 맞이하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내 게 아닐 수도 있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영화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실 것 같으세요?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그래도 5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이랑 일정 관리하는 거, 집행하는 거 그게 아쉬웠고 또 촬영하면서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아둬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어 했었고 쉽게 질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뭐 어릴 때 우주비행사가 꿈이었다가 뭐 만화가도 꿈꾸고 가수도 해보고 싶다가 뭐 그랬었다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냥 입시 준비를 하면서는 그냥 대학 준비만 했었는데 그때 커서는 창작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 살다 보면 영화 한 편 정도는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짧은 영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만 막연하게 해왔었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서 강원영상위원회 제작 지원으로 단편 영화 한 편을 작업을 하게 됐었고 그 작업이 계기가 돼서 앞으로 계속 영화를 하고 싶다, 잘하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아마 영화 감독을 꿈꾸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내 자전거 작업하면서 뭐 힘든 점도 있었고 즐거운 부분도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이 예산이랑 일정 관리하는 부분이 많이 아쉬웠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익혀두면은 배워두면 나중에 영화 작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꾸준히 영화 작업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국영화 아카데미 프로듀싱 전공 지원을 하게 됐었던 거고요. 제가 준비한 졸업작품 아직 제목이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유예라는 가제로 학교 이야기입니다. 그 중학교 임시교사인 주인공이 이제 문제 학생을 학교로 다시 데려오다가 생기는 일들을 그린 작품이고요. 연출을 맡은 이주빈 연출의 경험이 실제로 임시교사를 했었던 친구라서 그 경험에 녹아있는 작품입니다. 한국영화 아카데미 졸업을 앞둔 상황이라서 이제 앞으로 작업할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영화 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카데미에서도 손해만 안 나면 성공한 거다. 손해만 안 보고 계속 작업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영화를 만든다면 만들고 싶은 주제가 있으실까요? 지금 생각 중인 거는 그 어린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스릴러 그런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수동 감독님에게 내 자전거랑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영화 작업한 거고 첫 연출작이고 또 그런데 상까지 받았어서 되게 고마운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독님에게 영화란 어떤 의미이신가요? 제 왼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손이 익숙한 건 아닌데 제가 밥 먹는 거는 왼손으로 잘 먹거든요. 젓가락질을 왼손으로 해서 영화로 그래도 사람들 많이 만났고 또 상도 받았고 아직 그걸로 밥벌이 정도는 안 됐지만은 그래도 언젠가는 또 밥벌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로 왼손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억에 남기만 해도 성공한 연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꾸준히 나쁘지 않은 시간 낭비라 생각되지 않는 영화 만든 사람이라고 기억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14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